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가슴 앞에서 손바닥을 모으고 좌우 손가락을 펴서 포개는 일, 바로 합장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원불교에서는 이 합장 인사로 상대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사실 이 합장이 종교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에 대한 고마움, 존경의 마음이 우러날 때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아 인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한 손과 다른 한 손이 만나 상대를 위한 마음은 물론 내 마음까지도 위안을 받는 합장, 손모음. 우리 이 손모음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기운이 돌고 마음이 든든해지기도 하거든요.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구로구 광덕안정한의원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미니 강의는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광규입니다. 네, 원장님 오늘 첫 출연이신데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몸건강, 마음건강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함께하게 된 광덕안정한의원 김광규 원장입니다. 저는 주로 팔체질 진료를 보고 있고 근골격계 질환도 많이 보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 많으시면 질문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그럼 어떤 주제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발바닥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느껴지는 족저근막염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족저근막염 뭔가 단어가 좀 생소한데 어떤 질환인가요? 족저근막염은 일단 족저근막이라는 곳에 염증이 생긴 것인데 일단 족저근막은 종골이라고 불리는 발 뒤꿈치뼈에서 네. 시작해 이제 발바닥 앞쪽으로 5개의 가지를 내어 발바닥 기저 부위에 붙은 두껍고 강한 섬유띠입니다. 그 이제 섬유띠가 발 모양의 아치를 유지하게 하고 발에 전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체중이 실린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리는 데 도움을 주어 보행 시에 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족저근막염은 거기 이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겨서 족저근막염이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미세 손상을 입어 근막을 구성하는 콜라겐의 변성이 유발되고 염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네. 성인의 발 뒤꿈치 통증의 대표적 원인 질환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임상적으로도 흔한 질환으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2배 정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약간 여자분들은 딱딱한 신발도 많이 신고 그쵸, 구두를 주로 신죠. 네, 구두나 아니면 얇은 플랫 이런 것도 대부분 쿠션이 없으니까 딱딱하기도 하고 굽이 높으면 앞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되고 그만큼 이제 발 앞부분에 계속 손상이 가기 때문에 이제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이 족저근막염에 걸리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종골결절 부위에 합통점이 있거나
족저근막의 방향을 따라 발바닥에 전방적으로 통증을 보이는 것으로 이제 족저근막염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데 네. 발가락을 발등 쪽으로 구부리거나 환자분들이 발 뒤꿈치를 들고 서게 하여 통증이 증가되면 이제 족저근막염으로 진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보통 저는 이게 발뒤꿈치 통증이 있다라고 해서 뭐 발뒤꿈치의 부위나 아니면 뭐 발가락 이런 데 좀 손상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말하자면 근섬유질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건 거네요. 네, 일단 뭐 발 앞부분이 아프든지 뒷부분이 아프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쪽에 뼈가 잘못됐을 수도 있고 뭐 인대 이런 게 손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쉽게 걸릴 수 있는 질환으로 족저근막염이 제일 많이 있거든요. 네. 그 보통 여성분들 특히나 좀 많이 걸리시는 좀 발에 관한 뭐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에 하나가 또 무지의 반증이거든요. 저도 사실 좀 그걸 앓고 있는데 이게 족저근막염이랑은 다른 건가요? 일단 무지외반증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 네. 경우가 발볼이 좁은 구두 그리고 하이힐을 신으니까 발 앞쪽으로 체중이 많이 실리고 그만큼 발볼은 더 좁아지고 이제 엄지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네, 약간 튀어나왔어요, 보면. 네, 그렇게 해서 엄지 발가락 쪽에 있는 뼈가 이제 튀어나오고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족저근막염은 아니고 발가락이 돌아갔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통증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통증이 없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아, 그러면 무지의 반증이 뭐 족저근막염의 원인 제공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원인 제공까지는 아닌데 네.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 족저근막염의 원인은 어떤 건가요? 족저근막염은 일단 이제 구조적으로 발바닥의 아치가 정상보다 낮아서 네. 평발로 불리는 편평족 아니면 아치가 높아서 요족 변형이 있는 경우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뭐 다리 길이 차이라든지 발의 과도한 회내 변형 등이 있는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족저근막의 발 뒤꿈치 뼈 부착 부위에 뼈 조각이 튀어나온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서도 이제 족저근막염에 걸리고 통증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평편발이라든지 요족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보다는 발의 사용이 너무 과도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많은 양의 운동을 하거나 장거리 마라톤이나 조깅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뭐 배구나 에어로빅처럼 이제 바닥이 딱딱하고 그런 장소에서 발바닥에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서 운동을 한 경우 아니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뭐 오래 서 있다든지 아니면 딱딱한 구두, 뭐 쿠션이 없는 운동화라든지 그런 걸 많이 신었을 때 족저근막염에 많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이제 저희 상담 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발바닥이 뜨겁다거나 발바닥이 너무 저린다, 특히 밤에 많이 그런다, 이렇게 좀 상담을 많이 주시는데 그게 혹시 족저근막염이 원인일 수도 있나요? 관계가 아예 없을 수도 없고 뭐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뭐 발바닥이 뜨거운 경우는 뭐 그쪽에 염증이 발생해서 뜨거울 수도 있지만 네. 그렇지 않고 몸에 이제 순환이 이제 혈액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되고 몸속에 이제 열이 밖으로 배출이 되어 수 있어야 되는데 밖으로 배출이 되지 못하고 한 곳으로 이렇게 밀렸을 때 그럴 때 이제 발 쪽으로 많이 뜨겁거나 그런 걸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근데 그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하기보다는 네. 일단은 이제 같은 족저근막에 열린 사람도 걸린 분들도 발바닥에 이제 열감을 느낄 수도 있긴 있는데 그렇지 않고 발바닥에 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네, 따로 이제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족저근막염의 주요 증상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족저근막염은 아침에 일어나서 첫 걸음을 디딜 때가 제일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런 경우나 아니면 조금만 걸어도 발 뒤꿈치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걸을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나는 걷기가 힘들다.
이렇게 다양하게 증상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모두 이제 족저근막염에 걸렸다고 해서 똑같은 증상들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발 뒤꿈치 안쪽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발 뒤꿈치 뼈 전내측 종골 결절 부위를 누르면 그쪽에 이제 통증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경우나 발바닥을 이제 발등 쪽으로 구부렸을 때 통증이 많이 심해지시기도 하시고. 네. 그리고 주로 가만히 있으면 통증이 조금 없는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통증이 많이 발생하고 또 많이 움직이고 지나면 그 통증이 약간 익숙해져서 오히려 통증이 경감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러신 분들이 이제 대부분 족저근막염으로 이제 추측해 볼 수가 있고 일단 족저근막염이라는 거는 뭐 그렇게 심한 질병은 아니라서 네, 치료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가만히 놔두어도 스스로 이제 좋아지는 자한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좋아지기까지는 뭐 6개월에서 1년 반 정도 이렇게 긴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발바닥이 너무 불편하거나 이러면 힘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조금 하시는 게 좋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치료를 안 하다 보면 발바닥이 아프기 때문에 사람들은 걸을 때 그 발바닥을 잘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한쪽으로 더 체중을 많이 주고 걷게 되거든요. 주로 한쪽이 아픈가요? 네, 보통 보면 양쪽보다 한쪽으로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 한쪽 때문에 또 많은 영향으로 무릎이라든지 골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들 안 좋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증상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주로 아침에 많이 아프거나 혹은 네. 뭐 서 있을 때, 뭐 혹은 움직일 때 이렇게 좀 압을 가했을 때 아픈 분들이 주로 족저근막염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자기가 뭐 스스로 치료가 가능한데 이거를 왜 굳이 치료를 받아야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건 뭐 이 통증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좀 목적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가만히 놔두어도 치료가 되긴 하는데 치료 안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걸어 다니거나 할 때 발바닥이 일단 계속 불편하니까 그리고 많이 이제 이미 족저근막염에 걸렸는데 또 계속 운동을 많이 하고 네, 뭐 하이힐이라든지 딱딱한 신발 이런 걸 많이 신게 되면 계속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서 이제 통증이 없어지는 그렇게보다 더 오래 걸리기도 하고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는 이제 발바닥이 아프니까 그쪽 발바닥을 안 딛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네. 많이 딛게 되거든요. 그렇게 계속 많이 걷다 보면 그 힘을 많이 주는 이제 무릎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럼 이제 무릎 통증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골반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이제 뭐 발목을 삐었다거나 발바닥이 아플 때 골반도 많이 비틀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로 이제 만약에 1년 6개월 이렇게 오랜 기간을 골반을 비틀어진 채로 생활을 하면 그 발바닥이 다 나았지만 그때는 이제 골반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치료를 통해서 뭐 단기간으로 좀 뭐 발병 뭐 기간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치료는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나요? 일단 족저근막염은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고 네. 증상이 이제 6개월 정도 더 넘어가게 되면 체외 충격파와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데 하지만 이제 수술보다는 보존적 치료로 많이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보존적 치료를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급적으로 발 뒤꿈치에 무리가 가는 일은 좀 줄여주시고 될 수 있으면 딱딱한 신발보다 거기에 뭐 깔창을 깔든지 아니면 뒤꿈치 실리콘이 들어간 뒤꿈치 패드나 뒤꿈치 컵 등의 교정기구를 이용하면 뭐 발바닥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동을 너무 과도하게 한다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그런 원인들을 제거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드실 거예요. 네. 보존적 치료라는 건 기본적인 뭐 우리가 뭐 침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그런 게 맞나요? 일단 보존적 치료라는 거는 뭐 병원에 오지 않고서도 집에서 혼자서 뭐 이렇게 자가 생활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 외적인 방법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한의원에서 하는 침 치료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보통 뭐 하이힐을 신지 말란 얘기를 꼭 족저근막염이 아니라도 많이 듣거든요. 뭐 이게 실제로 좀 많이 안 좋거나 하나요? 일단 하이힐을 신으면
처음에 뭐 하이를 처음 신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골반의 회전이 많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하이를 오래 신게 되면 그만큼 계속 골반이 틀어진 상태로 있는 거고 네. 그리고 발바닥 같은 경우도 발바닥 전체가 이제 바닥에 닿아 있어야 체중이 이렇게 부하가 걸리는 게 나눠지는데 하이를 신는 같은 경우는 발바닥 앞쪽으로만 무조건 체중이 걸려서 네. 몸무게를 전부 다 발바닥 앞쪽으로 지탱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뭐 좀 착용을 했다라고 했을 때 좀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 하이를 신었을 때요? 네네네. 우선은 하이를 제일 안 신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하이를 신게 어쩔 수 없이 하이를 신어야 되는 경우에는 네. 발바닥 앞을 약간 뭐 쿠션 같은 걸 깔아서 예, 신으시는 게 제일 좋죠. 네. 좀 근육 이완 방법 같은 게 있으면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이제 족저근막이라는 게 아킬레스건이랑 연결되어 있고 종아리 근육이랑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종아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 전부 하게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일단 종아리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종아리를 계속 마사지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발바닥 이제 근육의 긴장을 풀어줘야 되니까 뭐 페트병이라든지 캔 아니면 공 같은 걸 이용해서 발바닥을 수시로 굴려주시고 하시는 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장시간 보행을 조금 삼가해주고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 해주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 스트레칭 하는 방법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에 올리고 그 아픈 발 쪽에 있는 손으로 엄지발가락을 감싸서 발등을 이제 구부리게 되면 족저근막과 아킬레스건 이렇게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 약간 시원함을 느낄 수도 있고 네네. 시원함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제 뭉친 근육들을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더 도움이 되려면 그렇게 한 발 말고 반대쪽에 있는 손으로 종골 부위 앞통점을 눌러주면 이제 그 앞통점이 많이 해소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아픈 부위나 좀 약간 뭉친 것 같은 긴장감이 있는 데를 손으로 좀 눌러주는 것만으로도 좀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보통 스트레칭은 뭐 그 부위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도 좋지만 또 전신을 좀 이렇게 순환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전신을 좀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아, 일단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랑 아킬레스건, 발바닥 이렇게가 중요한데 네. 서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 있거든요. 네. 예, 이제 서서 바닥을 보시고 팔 넓이 정도로 이제 간격을 두신 다음에 네. 아프신 발을 이제 뒤쪽으로 한 50cm 정도. 아픈 발을 뒤쪽으로. 네, 그렇게 두신 다음에 몸을 앞으로 이제 숙이면 앞쪽에 있는 발은 무릎이 굽혀지고 뒤쪽에 있는 발은 대신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예, 긴장감을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발은 발바닥도 땅에서 떼어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이제 네. 종아리부터 발바닥까지 긴장감이 유지되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라든지 아니면 종아리 자체가 저희가 알기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네. 종아리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 뭐 혈액순환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예, 그런 식으로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은데 사실은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네.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많이 할수록 좋은 줄 알고 있었는데. 네 그러시면 이제 네. 근육들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는데 아,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네.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시원하기도 하는데 살짝 아플 수가 있거든요. 네네네. 네, 그렇게 아프게 됐을 때는 이제 저희 뇌는 그 아픈 부분을 스트레칭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지 않고 아, 여기 손상이 되었다. 아프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뇌에서 그 이제 근육들을 오히려 꽉 잡아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는 그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스트레칭을 한 건데 오히려 잡아버리고 움직일 수 없게 되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통증들 완화는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도 집에서 제가 이제 전 티칭을 해드릴 때 항상 스트레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세게 한 것보다 거기서 한 2cm 정도 돌아오셔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예,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 스트레칭의 고통을 좀 느껴야 효과가 있다. 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좀 잘못된 상식이었네요. 이렇게 보존적 치료를 알아봤는데 이래도 좀 망도가 없다, 차도가 없다 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되나요? 일단 그 전에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해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호전이 없을 때에는 수술적으로 이제 족저근막을 늘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최근에는 이제 네. 관절경을 이용해서 족저근막 절개술을 시도하기도 하는데 수술의 성공률이 한 70에서 90%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수술은 잘 된다고 보고 있고, 대신에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신경 손상 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합병증을 조금 조심하시긴 하셔야 합니다. 네, 뭐 수술까지 가기 전에 좀 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은데 한의학적으로는 그럼 족저근막염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나요? 한의학적으로는 이제 족저근막염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도한 사용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한의학적으로는 음혈이 부족해서 생기는 허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종 관절염과 근골격계 질환을 빗병으로 범주하고 구분해서 치료합니다. 네. 일단 그런 빗병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통비. 통비는 말 그대로 통증이 너무 심하고 통증 부위가 움직이지 않고 그 한 곳에 집중적이며 따뜻한 것을 대면 통증이 완화되고 이제 찬 것을 댔을 때는 통증이 더 심해지고 예,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습비. 습비는 습이라는 거는 저희가 알듯이 뭐 물 기운이 많다 이런 네. 식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엄청 심하지는 않는데 뭐 비 오는 날 심해진다거나 아니면 사우나 같이 습한 곳에 갔을 때 심해진다거나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습비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행비라는 건데, 행이라는 거는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행비는 통증 같은 경우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있지 않고 오늘은 여기, 그 다음에는 뒤에 이런 식으로 통증이 왔다 갔다 할 때를 이제 행비로 부르고 열이 많이 나고 땀이 많이 나는 등의 약간 열적인 증상을 동반하는 어열비도 있고 병이 이제 오랫도록 낫지 않아서 기혈이 네. 한쪽으로 뭉쳐 있는 그런 경우 이제 어열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밤에 오히려 더 심해지기도 하고 눌렀을 때 통증이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붉은색이 아니라 약간 자색의 반점이 생긴다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해질 수도 있나요? 그게 뭐 심각해진다는 건 아니고 항상 저희는 이제 설진이라고 하는데 혀에 이제 몸 상황이 다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속에 어혈이 많은 경우에는 혀에도 나타나기 때문에 혀로 이제 뭐 어혈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감별을 할 수가 있죠. 자가 진단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를 좀 하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도 뭐 방금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경우처럼 스트레칭을 많이 시키기도 하고 교정기구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 뭐 침, 복약침, 매선, 뭐 약, 부항 등 이렇게 유명한 한의학적 치료법들이 다들 있거든요. 네. 침 같은 경우는 발바닥에 뭉쳐있는 근육을 풀어주고 원활한 기와 혈액 순환을 위해 하지부, 족부, 주의 혈자리에 이제 저희가 자침을 하거나 근막에 경결이 있는 곳에 이제 자침을 해서 그 경결을 풀어주기도 하고, 네. 또는 이제 질병에 따라서 치료점인 경혈에 벌의 침을 이제 정제한 복약침을 주입하고, 복약침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예방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이제 복약은 성분이 멜라틴, 아파민, 뭐 포스프리파제,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 한 40가지 종류의 생화학적인 약성분이 있고 역할로는 항염증 작용, 면역 기능 조절, 신경 장애 및 혈액 순환 개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의 생합성을 막아서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염증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 복약침을 쓰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뭔가 침이나 봉약침 이런 것들은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뭐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매선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매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처음에 이제 미용 성형에 많이 이용하고 네, 있었는데, 그렇다고 들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근골격계 쪽으로도 많이 이제 응용해 보려고 시도를 하는 중이고, 네. 그렇게 성공한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매선이 뭐냐면 이제 실을 근육에 넣는 건데, 그게 마찬가지로 계속 그 근육에 침을 넣었을 때 그쪽에 계속적인 자극이 가는 건데, 매선은 이제 실을 넣었으니까 그쪽 근육에 그 실이 없어지는 동안은 계속적인 자극이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근육을 자극하는 의미로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좀 무너지거나 변형된 아치를 좀 잡아주는 효과도 그러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미용 성형에서 많이 이용했으니까 근육 처진 걸 올려주기도 하고, 네, 이런 효과가 있어서 발바닥 같은 경우도 아치가 약간 무너지고 하면 매선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일단 그렇게 뭐 침 이런 것도 중요하기도 하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체질에 따라서 식이 조절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건 체중을 조금 줄여주는 식이요법이죠? 뭐 체중을 줄이기도 하고, 뭐 체중 줄이는 것 말고도 이제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그만큼 이제 몸 쪽에 염증이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족저근막염이라는 것도 결국은 염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근막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잘 사라지지 않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식이 조절을 같이 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염증이라고 하면 또 염증이 정말 또 안 좋다고 하는 게 술이잖아요. 그러면 좀 족저근막염 앓고 있는 동안은 좀 알코올 섭취를 줄이거나 없애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술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체질에게는 제일 안 좋기도 한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게 좋은데, 네. 만약에 염증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더 술을 안 마시는 게 좋아요. 네. 술이라는 게 이제 마시면 평소보다 염증 물질이 더 많이 분비되거든요, 몸에서.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혈관에서 많이 만들어진 염증 물질은 피를 타고 전신을 돌아다니게 되고, 그 혈관들은 전신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술이 직접 닿는 뭐 치아나 구강, 식도, 위 이런 뿐만 아니라 손이나 발이라든지 폐, 귀 이렇게 뭐 혈액들이 다니기만 하는 곳이라면 다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실제로 술을 마시면 뭐 치료 기간도 더 장기간으로 늘어나고 하나요? 그렇죠. 이제 염증을 없애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염증을 없애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염증이 더 유발되기 때문에 일주일 만에 치료될 거를 뭐 2주에서 뭐 한 달가량 이렇게 두세 배 넘게 오래 걸리기도 하거든요. 네. 굉장히 안 좋은 효과가 많이 있네요. 네. 또 이제 술을 마시면 균이 몸에 들어왔을 때 방어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평소와 같은 양의 균이 몸에 들어와도 감염이 훨씬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과음을 했을 때 감기가 더 잘 걸리기도 하고, 수술 후에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티칭을 하시기도 하시고, 네. 다 이렇게 염증이 잘 안 아물고 상처도 안 아물고 이런 영향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좀 근골격계 관련 치료에 또 전문 분야이시니까 실제로 치료하신 사례가 있나요?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데, 네. 다양합니다. 뭐 체중이 많은 사람에서부터 체중이 적은 사람, 체중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 이유가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그 이유가 있고, 예를 들어서 체중이 적으신 분들은 그만큼 지방이 조금 적거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바닥에 딱딱한 이제 뭐 소재로 된 신발이라든지 하이힐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발바닥에 쿠션감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지방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발바닥 쿠션감이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괜찮은데 너무 마르신 분들은 발바닥 자체가 만져보면 거의 바로 뼈가 만져지기도 하는데, 네. 그렇게 됐을 때 염증이 많이 생겨서 오신 분도 계셨는데, 일단 그렇게 염증이 생겨서 오시면 저희는 이제 발바닥에 복약침 치료를 하는데, 복약침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진통 효과도 있고 천연 소염제로 염증을 잘 없애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치료가 잘 되기도 하고요. 네. 또 뭐 다른 경우에는 이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체중이 많으신 분들,
뭐 한 40대 정도 되시는 여성분이셨는데 약간 비만 체중의 그런 분이셨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비만이시니까 뭐 발바닥에 지방 패드가 있다고 해도 그런 것보다 이제 체중의 부하 때문에 예, 발바닥에 많이 무리가 돼서 생기는 경우인데 그렇게 됐을 때는 발바닥 치료도 함께 하면서 저희가 이제 체질을 같이 보기 때문에 체질 시기를 함께 해서 살이 조금 빠질 수 있도록 예, 이렇게 해야 뭐 발바닥이나 무릎 전부 다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료를 좀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족저근막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께서 족저근막염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같은 건강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녹두입니다. 녹두는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녹두가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녹두는 일단 동의보감에 성질이 차고 맛이 달고 그다음에 독을 없애기도 하고 열을 끄기도 하고 뭐 부은 것을삭이고 기를 내리고 소갈증을 먹게 한다고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일단 차가운 성질을 가진 녹두이기 때문에 해독 효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옛말에 녹두는 100가지의 독을 풀어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녹두는 해독 효과가 뛰어난데요. 그만큼 몸속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독소를 제거하는 데 그 효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런 녹두의 해독작용으로 인해 여드름이나 아토피, 잡티 등의 피부 질환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두는 네. 당뇨병 환자에게 좋은 음식인데 녹두에 포함된 아연 성분이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당뇨병 예방이나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또 녹두가 여성분들에게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네, 일단 성인 여성분들의 경우 매달 생리로 인해 빈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네. 녹두는 빈혈 예방에도 좋은 식품입니다. 일단 녹두에 들어가 있는 철과 카포틴이라는 성분이 피를 만드는 조혈 작용을 하기 때문에 빈혈 예방이나 뭐 개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녹두죽을 좀 챙겨 드시면 이제 빈혈기를 없앨 수도 있죠. 네. 또 어떤 효능이 있나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는 녹두는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방지하기도 하고 이뇨 작용으로 붓기를 빼주기도 하고 뭐 피로 회복이나 기력 회복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효능들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녹두가 뭐 부작용이 있다거나 하는 것도 있나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녹두라는 거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속이 조금 차가운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고 속에 열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 맞습니다. 성질이 좀 찬 성질이 많으신 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 예, 뭐 이제 겉에 뭐 차갑고 그런 게 아니라 네. 이제 속이 차가운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사상 체질에서는 소음인이나 태음인 같은 경우는 속이 차갑기 때문에 녹두를 먹었을 때는 오히려 더 해로운 효과가 있습니다. 좀 음의 성질을 가진 분들이 좀 피하시는 게 좋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녹두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건강 마음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입니다.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해 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몸무게는 61kg고요. 네. 키는 154고, 네, 나이는 68세예요. 네. 지금 제 옆에 김광규 원장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저는 전체적으로 몸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저는 한 7년 전에 노동 일을 하고 제가 살았는데요. 그날 굉장히 힘든 엄청 힘든 노동 일을 했는데, 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는 그 전에 없었던 증상이 3가지가 생겨가지고요. 네. 이제 정신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정신이 자고 일어나니까 정신이 하고 내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고 눈이 침침해져 버리고요. 또 머리에서 소리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병원에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병원에 다니면서 많이 다녔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면 예. 이제 지금 예. 예전에 27년 전에 심하게 이제 노동을 하신 뒤에 그 3가지 증상 정신이 약간 몽롱하거나 눈이 침침하고 이명이나 예. 이렇게 3가지가 생겼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게 아주 심하게 생겼었어요. 그 뒤로 치료는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 뒤로 이제 병원은 그동안 매일 이거 가지고 병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되니까 제가 이제 우울증이 왔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병이 나고 발병한 지 한 10년 동안에 이래서 병원에서 치료해도 안 되고 낫지도 못하고 이러도 저러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아주 억지로 참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10년 되니까요. 우울증은 이미 왔었고 만성 피로에다가 불면증에다가 아무튼 그 몸이 아주 많이 나빠졌어요. 그러면서 병원에 가면은 매일 종합병원에서는 우울증이라고만 해요. 근데 우울증이라 하는데 이상한 것은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여러 병원 다 했어요. 큰 병원 서울로 울로 그랬는데 다 우울증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울증 약을 먹으면 이제 한 3, 4개월, 5, 6개월 먹으면 이렇게 효과가 나야 되는데 간대바당 약을 그렇게 먹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잘한다는 신경외과 소문 난다는데 그런 데 가서 보라고 그래서 또 가서 보면은 거기는 가면은 신경쇠약이래요. 신경쇠약. 네, 신경이 신경쇠약이요. 약해져가지고 이렇게 몸이 일하고 지금 상태가 이렇게 신경 노화가 엄청 빨리 왔다고 이게 못 고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세월이 지금 많이 흘러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몸이 지금은 힘든 것이 몸이 막 그렇게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삼복 폭염 속에서는 에어컨 켜놓고도 냉찜질을 하고 있거든요. 막 등거리에다가. 열이 많이 나셔서요? 네, 속에서. 그러고 막 발하고 발바닥하고 손바닥이 뜨끈뜨끈해요. 그래서 아주 괴로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또 그 한의원에서는 속에가 스트레스 열이 많이 차갖고 그런다고 이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기가 굉장히 약하다고 맨날 먹어도 기운만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아주 네. 기존에 있는 증상은 더 갈수록 더 심해지고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게 전체적으로 다 그래가지고 많이 안 좋아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힘들게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많이 안 좋아지신 건데 이제 그런 경우에 몸이 이제 많이 상하게 되는데 그럴 때
일단 병원에 많이 가시면 뭐 우울증이라고, 우울증 때문에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 다들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일단 우울증이라는 거는 한 가지 이제 증상의 뭐 표현이라고 보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머님 지금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신 거거든요. 그 이제 속에 열이 많이 나셔서 몸이 계속 뜨겁다고 생각을 하고 손발도 뜨겁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냉찜질을 많이 하신다든지 에어컨 바람을 많이 쓰신다든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안 좋아요. 이제 네, 어머님 같은 경우는 속에 막 네, 몸에서 열이 나서 더워서 막 견디지를 못하겠어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그런 경우에는 그게 뭐 밖에 열이 있다기보다 속에 더 많은 열이 있거든요. 네, 그럼 열 같은 경우는 밖으로 항상 배출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열을 배출을 하려면 저희는 이제 땀을 조금 많이 흘려라고 이렇게 많이 티칭을 해드리는데, 땀을 흘리게 되면 그만큼 이제 체온을 앗아가기도 하고 혈액 쪽에 이제 그 온도도 떨어지기 때문에 땀을 조금씩 흘려주시는 게 이제 열을 배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을 그렇게 차갑게 하다 보다는 이제 속을 더 차갑게 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냉찜질 이런 거는 오히려 땀을 더 안 나게 하기 때문에 냉찜질은 속에 열을 가두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냉찜질을 하시면 순간적으로는 약간 시원해져서 아, 나 조금 괜찮네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안 좋기 때문에 냉찜질을 하지 마시고 얼음물이라든지 차가운 물을 조금 드셔주시면 속에 있는 열을 조금 끄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식이요법도 좀 찬 음식들로, 그러니까 찬 성질을 가진 음식들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제가 속에 열이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속에 열이 있는 게 어떤 체질한테는 속에 열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 체질이라고 하면 음식 같은 경우도 조금 차가운 음식들, 성질이 차가운 음식들을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냉한 체질이었어요. 이 몸이 이렇게 되기 전에는. 냉한 체질이요? 냉한 체질이고, 항상 이 아랫배, 윗배가 차요. 몸은 이렇게 더우면서도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병원에 한의원에 그런 데 가면은 찬 것은 먹지 말고 되도록이면 산 거 먹지 말라고 그렇게 거기서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좀 어떻게 약으로 뭐 좀 치료가 될 수 있나 어쩌나 너무 힘들어서 좀 전화를 드려봤는데요. 네, 그게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인이 이제 뭐 예전에 힘든 노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몸에 있는 기혈이 많이 손상을 입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기혈을 입은 상태에서 기혈을 보충해 주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약간 유지를 시켜오면 몸에 나이가 드시면서 원래 절로 기력도 떨어지는데 기혈이 더 부족해진 상태에서 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계속 악화가 되고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약간 기혈을 보할 수 있는 약을 조금 드셔주시면 지금보다는 뭐 증상들이 많이 조금씩 개선이 되실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질병이 엄청 오래됐는데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치료를 해서는 크게 효과를 보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나는 치료가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어머님께서 근처에 이제 뭐 한의원이나 이런 데 가셔서 진단을 받으시고 가셔서 이제 원장님을 한번 믿고 약간 꾸준히 뭐 1년 정도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한약을 이렇게 먹은다면 이렇게 보약하고 치료약하고 같이 계속 먹어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한약이라는 게 뭐 환자분들은 보약이랑 치료약이랑 따로 생각하시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속에 열이 너무 많으니까 열을 조금씩 끄면서 많이 떨어진 기혈을 보할 수 있는 보약 개념을 같이 써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잠을 자도 안 잔 것 같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또 어쩔 때는 잠이 와도 또 잠이 안 오면서도 밤에 잠 못 자서도 이렇게 낮에만
그렇게 피곤하면서도 잠이 곧 올 수면 것 때문에 같은데도 불편한 점이 잠이 안 많으신가 오거든요. 봐요. 이제 뭐 불면증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불면증에 걸렸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저희가 수면을 하면서 기력 회복이 제일 많이 되거든요. 그때가 이제 저희가 회복의 시간인데 오히려 불면증 있으신 분들은 불면증 문제보다 그 체력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더 건강이 악화되고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불면증은 원인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크게 진단을 내려서 뭔가 알려드릴 수는 없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불면증이신 분들은 시간을 신경 안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제 뭐 지금이 10시네, 11시네, 12시네, 나 시간에 1시까지 신경 못 쓰지 잤네. 아, 예, 이런 네. 식으로 내가 언제까지 못 잤는지 시계를 계속 보신다든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계를 딱 보고 5시네, 나 3시간밖에 못 잤다.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기력이 좀 그래요? 떨어지신 것도 이 불면증과 연관이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이제 뭐 기력이 떨어졌을 때 열이 약간 뜨기도 하면 이제 잠에 들 때 열 때문에 방해가 되고 그러면 불면증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몸이 그 기능이 전체적으로 다 아주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요즘에 와갖고는 얼마 전부터는 이 혀가 혓바늘 마냥으로 이 혀 앞에가 이렇게 아프면서 그가 빠지갖고 아프면서 낫도 안 하고 지금 한 몇 달째 이거 하고 있고 입술이 계속 막 부르트면서 열나고 욱신들이고 물집게 피고 막 그게 계속 되거든요. 그런 것도 다 몸이 그러면 그 허한데서 온 것일까요? 네, 일단 뭐 혓바늘이 이렇게 올라오셨다는 게 결국은 지금 기력이 계속 부족하니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조금 들어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몸이 허하고 그것 때문에 몸속에 있는 열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있으니까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몸이 흘러가고 예, 그렇게 해서 계속 오랫동안 안 좋아지신 것 같아요. 치료를 좀 빠르게 뭐 받아보시기를 좀 권장을 하시는 거죠? 예,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힘드신데 치료를 안 받고 낫겠지 하는 이런 생각보다는 얼른 뭐 오늘이라도 당장 이제 한의원에 가셔서 진료도 좀 받아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좀 받으셔가지고 뭐 약이라든지 침 치료라든지 이런 식으로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좀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해 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린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럴 때 이렇게 삭신도 아주 등 근육, 목 근육, 뭐 심하면 막 팔 이런 근육도 다 아프거든요. 그리고 계속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한의원에 가셔서 좀 상담을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되시나요? 네, 일단 뭐 근육이 아프다는 게 뭐 근육 통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기력이 많이 떨어져서 나온 증상들로 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머니 여러 가지가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 좀 빠르게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김광규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